안녕하세요, 여러분. 72세 영양학 박사 이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저도 실은 5년 전까지 매일 밤 새벽 3시마다 깨어나는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영양학 교수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실에서 찾지 못했던 답이 바로 집 뒤편 작은 텃밭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상추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흔하고 평범한 상추가 불면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만들어준 상추 우릭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20년간 저를 괴롭히던 불면의 밤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말 20년 만에 아침까지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상추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상추 안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천연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고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가바라는 신경안정 물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제가 30년간 영양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문제가 바로 불면증이었다는 겁니다. 박사님,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자꾸 깨어나요. 깊게 잠든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추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제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처방이 되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복잡한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추 말입니다. 상추를 왜 조상들이 상추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모든 채소 중 최상위에 있다고 해서 상추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추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상추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아파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몸의 열 조절도 어려워지잖아요. 바로 이 모든 문제들을 상추 하나가 놀랍도록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추 따위가 뭘? 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경험했던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주들의 결혼식도 증손자의 첫돌도 건강하고 깊은 잠으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상추가 어떻게 우리의 잠을 되찾아주는지 30년 연구 경험과 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인사도 남겨주세요. 혹시 상추를 뜯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을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바로 그 하얀 진액 안에 우리가 찾던 숙면의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롭게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의 신경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상추 안에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가바라는 성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가바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요즘 건강식품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귀한 성분이 우리 식탁의 평범한 상추에 이미 들어있었던 겁니다. 조상들이 상추를 가난한 자의 아편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값비싼 약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추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30년간 영양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침대에 누워도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어나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호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철에는 우리 몸에 열이 많이 쌓이거든요.
낮에는 무더위로 지치고 밤에도 열이 제대로 식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상추의 특성을 보세요. 여름철에 가장 잘 자라고 넓은 잎으로 뜨거운 햇볕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원하고 상쾌한 기운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추가 우리 몸에 열을 식혀주는 이유입니다. 잠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체온이 약간 떨어질 때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상추가 바로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작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할머니셨는데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박사님,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면 또 금방 깨어나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 상추 우린 물을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젯밤에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깼어요. 이런 일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상추의 효능을 알게 된 후로는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자연요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추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상추만큼은 아니지만 여름철에 자라는 넓은 잎 채소들은 대부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케일, 양배추, 대추 같은 채소들도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추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하얀 진액, 락투카리움 때문입니다. 다른 채소들보다 훨씬 더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불면증에 더욱 특화된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의대 동기 중에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요즘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자연요법으로 상추를 추천한다고 하더군요. 영호야, 내가 알려준 상추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해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이처럼 상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적인 수면 리듬을 돕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과학적인 힘을 가진 천연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상추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먹고 있는 상추 레시피들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상추 쌈으로만 먹었는데 불면증 개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꾸준히 그리고 더 농축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상추 물김치입니다. 이건 제가 아내와 함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한 레시피예요. 왜 물김치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상추의 유효 성분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유산균들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은 우리의 전반적인 컨디션, 특히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 자체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마늘이나 생강, 고춧가루 같은 따뜻한 성질의 재료들과 함께 발효시키면 성질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궁합으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여기에 마늘, 생강을 조금씩 넣고 고춧가루는 아주 조금만 넣어줍니다. 너무 맵게 하면 안 돼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고 물을 부어서 하루 이틀 발효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 상추 물김치를 매일 저녁 식사 때 한 그릇씩 먹어요. 특히 잠들기 2~3시간 전에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내가 개발해준 상추 우린물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냄비에 상추를 넣고 물을 부어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인데 상추 양의 3배 정도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내가 이게 맛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만들어 마셔보니 은은하고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상추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긴 하지만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상추 우린 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마셔요.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간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 넣어도 되고 식초를 살짝 넣으면 더 상쾌한 맛이 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제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상추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여보, 이렇게 간단한 걸로 잠이 잘 잘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영양학적으로 설명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되거든요. 즉,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돕는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추를 먹으면 단순히 진정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까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까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맛보다는 그 소중함 때문에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상추를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키운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뿌리 부분보다는 잎 부분을 위주로 사용하시고요. 상추의 숙명 성분인 락토카리움은 주로 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더욱 특별한 조합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상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혈압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140 정도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기 전에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영양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혈압에 좋은 식재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에 연구하던 상추가 혈압 관리에도 정말 좋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추에는 혈압 조절에 중요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벽의 압력이 높아지는데 칼륨이 이를 중화시켜주는 거죠. 또한 상추의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추의 진정 효과도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데 상추의 락토카리움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간접적으로 혈압 관리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의대 동기 중에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흥미로워하며 저에게 혈압약을 먹는 환자들에게도 이런 자연식품을 함께 추천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연구해본 결과 상추가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나이는 72세인데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불안정했거든요. 하루는 정상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분이 저에게 박사님, 약을 먹어도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걱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라고 하시면서 고민이라더군요. 저는 그분께 상추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어요. 특히 저녁에 상추 우린물을 마시고 식사 때마다 상추쌈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조합을 알려드렸어요. 바로 상추와 미역을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미역에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우리가 오이냉국을 만들 때 미역을 넣는 것처럼 상추 물김치를 만들 때도 미역을 조금 넣거나 미역국을 상추로 우린 물로 끓이는 것이죠. 지인분이 2달 정도 꾸준히 드신 후에 혈압을 재봤더니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약도 계속 드셨지만 수치의 변동폭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낮아진 거죠. 박사님,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만큼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추는 결코 혈압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추는 건강한 식습관의 한 부분으로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은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뇌졸중,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상추 같은 자연식품을 활용하면 약물 치료와 함께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추의 또 다른 장점은 부종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나 발이 붓는 경우가 많은데 상추의 칼륨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줘서 부종을 줄여줍니다. 혈압과 부종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혈압 관리용 상추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상추 쌈으로 드시고 점심에는 상추를 무쳐서 저녁에는 상추 우린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루 3번 바른 형태로 드시면 지루하지도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추를 자주 드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약이나 세균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영양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박사님, 상추에 농약이 많다는데 정말 안전한가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직접 상추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직접 키워보니까 상추가 얼마나 깨끗하게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척해야 안전한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추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해요. 상추는 뿌리가 얇고 넓게 퍼지는 채소예요. 그래서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죠. 또한 잎이 넓고 주름이 많아서 먼지나 오염물질이 끼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특성을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깨끗이 세척할 수 있어요. 제가 텃밭에서 터득한 4단계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시중에서 파는 상추에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분리와 1차 세척입니다. 상추를 한 장씩 떼어내면서 밑동 부분을 잘라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밑동을 얼마나 잘라낼 것인가인데 저는 뿌리에서 2-3cm 정도는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왜 밑동을 이렇게 많이 잘라내야 할까요? 영양학적으로 설명하면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질소 비료의 성분인 질산염이 뿌리 부분에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질산염 자체는 크게 해롭지 않지만 체내에서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특정 조건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할 경우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합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뿌리 부분은 토양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라서 세균이나 기생충의 위험도 가장 높습니다. 락토카리움이라는 유효 성분이 밑동에 많다고 해서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잎 부분에도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흐르는 물에서의 예비 세척입니다. 찬물에 상추를 넣고 손으로 살살 비비면서 씻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비비면 잎이 상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흙이나 이물질들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소금물과 식초를 이용한 침지 세척입니다. 큰 볼에 물을 담고 소금 1큰술과 식초 2큰술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상추를 넣고 3에서 5분간 담가둡니다. 소금은 삼투압 현상으로 상추 잎 사이에 미세한 오염물질을 분리해내는 것을 돕고 식초는 산성 성분으로 세균 제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담가두면 상추의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5분을 넘기지 마세요. 네 번째 단계는 최종 헹굼입니다. 소금물에서 건진 상추를 다시 깨끗한 물에 2-3번 헹궈주세요. 이때 소금기와 식초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세척한 상추는 정말 안전해요. 저희 집에서는 손자들도 이렇게 세척한 상추를 생으로 마음껏 먹거든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몇 번 해두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보관할 때도 팁이 있어요. 세척한 상추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꼼꼼하게 세척한 상추로 만든 요리들이 더 맛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깨끗하다는 안심감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세척법을 상담받으시는 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시던 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나면 이제 상추가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세척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상추를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고 잎이 너무 크거나 두꺼운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연한 잎을 선택하세요. 이런 상추가 농약 사용량도 적고 맛도 더 좋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2세 영양학 박사로서 그리고 한때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상추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척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꼭 들려주세요. 댓글로 상추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제가 쌓은 영양학 지식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나누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 평안한 잠, 그리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증손자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영양사로 일해온 박정순입니다. 저도 올해로 6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감자 보관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인 제가 잘 챙기지 못했던 덕분에 저와 친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감자를 신문지로 싸서 베란다에 보관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감자를 보관하실 때 양파도 함께 한 곳에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관된 감자 한두 개만 드셔도 복통과 위장 장애는 물론이고 심하면 어지럼증과 두통을 유발하며 고용량 섭취 시에는 굉장히 아플 수 있는 무서운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실제로 목격한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8세 김순덕 할머니께서 여름철에 싹이 길게 난 감자로 감자전을 부쳐 드신 후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더니 수토, 설사 등 심한 위장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솔라닌 중독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천연 독소에 중독된 거였어요. 이런 일은 드물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고될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께서는 감자를 양파와 함께 베란다 박스에 보관하고 계셨는데 여름철 습도가 높아지면서 감자에 길다란 싹이 나고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도 아까워서 싹만 떼고 감자찜을 해서 드셨다가 밤에 심한 곡통과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자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사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보관법을 모르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감자 보관 부주의로 인한 건강 문제가 생각보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감자를 수개월간 싱싱하게 보관하면서 우리 가족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감자가 얼마나 좋은 건강식품인지, 어떻게 드셔야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제 왜 감자가 이렇게 무서운 도구로 변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원래 남미의 따뜻한 곳에서 자라던 식물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유럽으로 가져온 작물 중 하나죠. 그래서 감자는 본능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감자를 덥고 습하고 밝은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베란다에 신문지로 싸서 놓거나 부엌 한쪽에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감자를 도구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감자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마치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멜라닌을 만들어 검게 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감자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바로 그 증거거든요. 싱싱한 감자에는 솔라닌이 아주 소량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햇빛을 받고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솔라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원래보다 수십 배나 많아질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감자 한 조개만 드셔도 속이 안 좋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76세 이영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할머니께서는 6월 말에 감자 한 박스를 사서 김치 냉장고 위에 올려두셨어요. 그런데 여름철이라 습도도 높고 오후에는 베란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감자에서 이만큼 긴 싹이 나고 감자 표면이 전체적으로 연두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쌍란 떼면 되겠지 하시면서 그 감자로 감자탕을 끓이셨습니다. 드신 지 3시간 후부터 심한 복통과 함께 토하기 시작하셨고, 밤에는 어지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손에 힘이 빠져서 수저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이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큰일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자칫하면 더 심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봐온 바로는 이런 감자 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잘못된 보관법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히 여름철에 베란다나 부엌 창가에 감자를 두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수년간의 경험으로 터득한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정말 놀라운 건데요. 감자 10kg 한 상자에 사과 1개만 넣어두시면 감자 싹이 나는 걸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사과를 왜 넣어? 하고 의아해하실 텐데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과일들은 우리처럼 호흡을 해요. 그 과정에서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는데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가 싹 트는 걸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감자에게 아직 잠들어 있어도 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 농장에서도 감자를 오래 저장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일할 때 한 농민분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과 없이 보관한 감자는 한 달 만에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과를 넣어둔 감자는 석 달이 지나도 싱싱했어요. 단, 사과도 썩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확인해서 묻거나 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주셔야 해요. 그리고 사과는 감자 10kg당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되는 채소가 있거든요.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보러 가시면 감자, 양파, 당근 이런 걸 한꺼번에 사오시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베란다 한쪽에 다 같이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실수예요.
양파는 사과와 정반대 작용을 해요. 양파에서 나오는 특정 성분 때문에 감자의 싹이 빨리 나고 더 빨리 썩게 만들거든요. 마치 감자에게 빨리 일어나야 해 라고 재촉하는 거와 같아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9세 최영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감자 한 상자와 양파 한 망을 같은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베란다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감자에서 작은 싹들이 돋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양파는 물컹물컹해져서 다 버리게 되고 감자는 싹이 길게 뻗어서 역시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어치를 몽땅 날린 셈이죠. 그래서 감자는 반드시 양파와 분리해서 보관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다른 방에 최소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냉장고 보관입니다. 요즘 젊은 층이나 1인 가구에서는 뭐든지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많은데 감자만큼은 절대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감자는 따뜻한 곳에서 자라던 식물이라 4도 이하의 찬 곳에 들어가면 힘들어해요. 그러면 감자 속 전분이 단맛을 내는 당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감자는 평소보다 달콤한 맛이 나요. 그럼 더 맛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조리할 때 생깁니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말이에요. 단맛으로 변한 전분은 높은 온도에서 몸에 좋지 않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감자튀김이 검게 타는 이유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정미숙 할머니께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감자로 손자를 위해 감자전을 부쳐주셨는데 아무리 중간불에서 천천히 해도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타버리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리 실력이 떨어졌나 하고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냉장 보관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곳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곳입니다. 온도는 7도에서 10도 정도가 적당해요. 집에서는 베란다 구석진 곳이나 다용도실, 아니면 침실 옷장 아래쪽 같은 곳이 좋습니다. 감자가 들어있던 조미상자 그대로 보관하시되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자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통풍구멍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세요.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어 두시면 습기가 차서 썩기 쉬워요. 신문지나 종이로 감싸는 건 괜찮지만 완전히 밀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가끔 감자에 작은 싹이 나거나 약간 초록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통째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감자 표면에는 작고 볼록하거나 오목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눈이라고 해요. 이 눈에서 싹이 나오거든요. 싹이 조금이라도 나온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셔야 해요. 그냥 싹만 떼면 안 되고 싹이 나온 부분 주변까지 넉넉하게 깊이 파내셔야 합니다. 마치 사과 흠집 파내듯이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래요. 감자 깎는 칼이나 과도로 싹이 난 부분을 중심으로 최소 1cm 정도 둥글게 파내세요. 눈에 보이는 싹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솔라닌이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감자 껍질에 초록색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모두 제거하셔야 해요. 연한 연두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록색이 바로 솔라닌이 많이 들어있다는 신호거든요. 울산 중구에 사시는 81세 김영희 할머니께서 초록색 부분만 살짝 깎아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감자찜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초록색 부분을 너무 얇게만 깎아내셨더라고요. 솔라닌은 감자 표면에서 안쪽으로 5mm 정도까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조금 두껍게 최소 5mm 이상은 깎아내셔야 해요. 감자 껍질을 까실 때도 평소보다 두껍게 빠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감자 눈 부분은 더욱 주의 깊게 제거하세요. 그리고 감자를 손질한 후에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감자의 아린 맛을 줄이고 전분기를 뺄 수 있어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소량의 솔라닌을 줄이는 데에도 약간 도움이 된답니다. 물은 2-3번 갈아주시면 더 좋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잘 처리해도 먹으면 안 되는 감자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감자에서 싹이 1cm 이상 길게 자랐다면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감자 전체에 솔라닌이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둘째, 감자 표면의 절반 이상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역시 버리셔야 해요. 부분적으로 초록색인 건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연두색이나 초록색이라면 솔라닌 함량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감자를 만져봤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당연히 버리셔야 하고요. 넷째, 감자를 자르다가 속이 검게 변해 있다면 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솔라닌과는 다른 이유로 변색된 것이지만 상했거나 영양 가치가 떨어진 상태일 수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시는 77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아깝다고 조금씩이라도 먹어야지 하시면서 싹이 길게 난 감자를 계속 드셨는데 한 달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싹이 나거나 변색된 감자를 꾸준히 드셔서 불편함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거죠. 감자 1개, 2개가 아깝다고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과감히 버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감자를 올바르게 처리해서 드시면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또래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감자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대부분이 탄수화물이지만 채소 중에서는 단백질도 꽤 많이 들어있는 영양 덩어리예요. 특히 감자 껍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감자밥이라고 해서 주식으로 많이 드셨잖아요. 전쟁 때도 감자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감자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전분이 너무 빨리 소화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또래가 되면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잘못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삶거나 쪄서 뜨거울 때 바로 드시면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아주 높아요. 하지만 감자를 쪄서 냉장고에 넣어 하룻밤 정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져서 혈당 지수가 53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죠. 마치 현미밥처럼 되는 거예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5세 조영순 할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감자를 못 드시는 게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지금은 안심하고 드시고 계세요. 식후 혈당도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시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감자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찜통에 쪄주세요. 다 익으면 식혀서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했다가 드시면 됩니다. 차가운 채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워서 드셔도 저항성 전분 효과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몸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감자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래 분들 중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짜게 먹는 거예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감자에는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칼륨이 아주 풍부해요. 실제로 제가 보건소에서 고혈압 교육을 할 때 감자를 자주 드세요 라고 권해드렸는데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압 수치가 많이 개선되셨어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80세 김동철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세요. 처음에는 혈압이 160분에 90 정도로 높았는데 감자를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드시니까 6개월 후에는 140분에 85 정도로 떨어졌어요. 물론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셨지만 감자도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맛있고 건강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옛날 추억의 감자 달걀 샐러드예요. 먼저 감자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주세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쪄야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C도 더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감자가 다 익으면 껍질을 벗기고 수저로 꾹꾹 눌러서 부슬부슬하게 으깨주세요. 그리고 삶은 달걀 2-3개를 껍질을 벗겨서 잘게 다져 넣고요. 거기에 마요네즈 2큰술 정도와 소금,
후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오이가 있으면 얇게 썰어서 소금에 절인 다음 물기를 꼭 짜서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젊었을 때 먹던 그 맛이 나요. 손자들도 좋아할 거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마요네즈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칼로리 마요네즈를 사용하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쪄서 소금과 참기름만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구수한 참기름 향과 감자의 담백한 맛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의 칼륨 함량이 높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콩팥병이 있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의 특별한 활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생감자즙입니다. 위염이나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자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화상 입었을 때 찬물에 담그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방법은 이래요. 싱싱한 감자 한두 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거나 믹서에 갈아서 즙을 내세요. 그리고 그 즙만 걸러서 공복에 반 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다만 생감자는 익힌 감자보다 소화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염증 완화가 급선무인 분들에게만 추천해요. 그리고 맛이 좀 밋밋하니까 꿀을 조금 넣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2세 이순옥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위염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하루에 한 번씩 생감자즙을 드시니까 속쓰림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반드시 병원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감자즙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칼륨이 워낙 농축되어 있거든요. 만약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감자를 미리 물에 우려서 칼륨을 빼낸 다음 사용하세요. 감자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2~3시간 담가두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요. 그 물은 버리고 감자만 사용해서 감자전이나 감자전분으로 요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감자 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햇빛과 습기를 피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초록색으로 변하면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겨서 정말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구토, 설사,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올바른 보관법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통풍이 잘 되게 두는 거고 감자 10kg당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싹이 나는 걸 늦출 수 있어요. 반대로 양파와는 절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되고 냉장고 보관도 피해야 합니다.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그 부분을 넉넉하게 도려내서 찬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시고 너무 심하게 변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요. 감자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쪄서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했다가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고혈압 개선에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 또래에게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예요. 감자 달걀 샐러드 같은 추억의 음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힐 거예요. 사실 감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선식품들은 올바른 보관이 정말 중요해요. 수분과 영양분이 풍부한 만큼 쉽게 산하고 변질되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제가 40년간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된 식품 보관과 조리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주의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감자 보관과 조리의 달인이 되셨으니까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감자를 많이 드시는 분들께 말이에요. 건강한 식생활이야말로 우리가 손자들의 결혼식도 보고 증손자의 첫 돌도 건강하게 지켜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래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70세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1%씩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0%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강호성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진료실에서 만난 김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72세이신데 혼자서 등산도 다니시고 가끔 텃밭에서 밭일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신 거죠. 제가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계란이랑 두부를 자주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몸에 충분해야 김 여사님처럼 노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단백질과 관련된 다양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은 노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놀라운 이유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 여사님처럼 10년 더 젊게, 1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해지려면 고기 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뭐든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틀렸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던 얘기들이 바로 이거예요. 특히 70대 어르신들이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줄이는 게 맞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더 드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왕성해서 우리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죠. 저희 옆집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이신데 계속 기력이 없으시고 감기에 너무 자주 결러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30%나 적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물어봤더니 저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주로 밥하고 채식 위주로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하고 근육량을 키워야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우선 두부찜이랑 계란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단백질을 늘려가시라고 얘기했어요. 한 3개월 후쯤에 다시 오셨는데 전에 검사할 때보다 근육량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요즘 계단도 전보다 힘들지 않고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하시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기본 재료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육은 물론이고 면역세포,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뼈까지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소모량이 많아지고 또 천천히 회복돼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어르신들은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몇 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근감소증 예방이에요.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왜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근감소증이 뭐냐면 우리 몸에 근육이 줄어드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팔다리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약해져요. 그런데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에도 있다는 거예요. 피를 돌게 해주는 심장도, 호흡하는 폐에도, 소화하는 장과 위에도 다 근육이 있어요. 근감소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 피부의 근육뿐만 아니라 장기에 있는 근육도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에 60대 후반이셨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바카스 병뚜껑 돌렸다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1년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엔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이 생기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좋아야 음식을 먹고 근육으로 보내서 힘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으로 보낼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병도 생기기 쉬워진다는 얘기죠.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거든요. 평소 식사하실 때 계란, 두부, 생선 이런 것들을 꼭 드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만으론 안 되고 단백질만으론 안 돼요. 둘 다 함께 해야 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반대로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안 늘어나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루 3끼 단백질 반찬 하나씩은 꼭 드세요 라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찜, 점심에 두부조림, 저녁에 생선구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70세 이후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20% 이상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낙상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계단을 뛰어다녔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몇 끼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6개월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아침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때 축적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8시간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다 쓰고 부족하겠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회복되고 새로 만들어져요. 아침에 계란 하나, 두부 한 모만 드셔도 하루가 달라져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근육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 향상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감기에 유난히 잘 걸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감기에 한번 걸렸다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백혈구, T세포, B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모두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여동생 얘기를 해볼게요. 동생은 60대 초반인데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알부민이 뭐냐면 단백질 영양 상태를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체할 때도 많아서 누룽지를 끓여서 먹거나 죽을 자주 서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소화도 잘 되는 음식들이니까 안심하라고요. 한 6개월 지나고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알부민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생이 저에게 의무적으로 단백질 음식들 챙겨 먹었더니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면역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빨리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면역력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단백질이 면역력에 좋을까요? 특히 발효된 단백질이 좋아요. 요거트,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말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장 건강을 확실하게 도와주거든요. 장이 좋아지니 몸에 좋은 영양분도 잘 흡수하게 될 테니 당연히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단백질 보충에 정말 좋은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여러분들도 콩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콩밥이 아닌 이상 자주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콩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두부, 콩나물, 콩비지 이런 것들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이면 됩니다. 콩이 첨가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도 빨라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2, 3개월 후에는 확실히 감기 덜 걸리고 기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진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관리 중이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심혈관 질환 예방이에요. 여러분,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백질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단백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물성과 동물성처럼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 할아버지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나 됐어요. 정상이 200 이하거든요. 그분이 고기 완전히 끊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안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고기는 일절 안 드시는데 대신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사 때 드시는 밥 외에도 단 것을 좋아하셔서 당분이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걸 많이 드신다고요. 반찬은 어떤 걸 주로 드시냐고 했더니 염분이 많은 젓갈류들을 자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밥하고 단 것 줄이시고 대신 콩, 두부, 견과류 이런 걸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백질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반년 정도 지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반년 만에 거의 정상치에 가까워진 거죠. 그분은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량을 줄이고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 식사 때는 콩류의 음식을 곁들여 드셨다고 해요. 물론 약도 같이 드셨는데
약만으로 단기간에 콜레스테롤을 급격하게 낮추기는 어려웠으니 결과적으로는 음식에 도움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의 힘이에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나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줘요. 그리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도 예방해줘요. 그리고 두유를 많이 드세요. 배지밀 같은 두유 요즘 마트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거 하루에 한 팩씩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고등어, 꽁치, 연어 이런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이거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압도 낮춰주고 심장병 위험도 줄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병이 생겨요. 그런데 매일 콩 한 그릇, 두부 한 모, 견과류 한 줌만 드셔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새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맛도 더 좋아져요. 진짜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이유는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실 때 머리카락 숱이 없어서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단백질의 비밀이 있답니다. 우리 피부와 머리카락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요. 25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해요. 제 와이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요즘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머리도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우울해하더군요. 저한테 늙으니까 별 수 없나 봐 라고 체념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와이프가 살 많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한 지 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단백질을 거의 안 먹고 선식 위주로 먹기만 하니 당연히 단백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도 똑똑하게 해야 한다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높은 음식을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살 많이 안 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확실히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에 윤기가 돌고 머리카락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딸이 왔는데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면 우리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러면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머리카락도 굵어지고 윤기가 나요. 특히 계란이 좋아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계란 흰자는 피부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가득해요. 덤으로 견과류까지 챙겨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견과류에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선 특히 연어 같은 것도 좋아요. 오메가3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일주일 식단에서 2번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한 달 후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이 들어서 외모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도는 노력을 통해 늦출 수는 있어요. 매일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지 않나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이에요. 여러분 뼈 건강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칼슘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칼슘만으론 절대 안 돼요. 단백질이 있어야 해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뼈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벽돌이고 단백질은 시멘트예요.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으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까요? 당연히 안 되죠. 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이셨는데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선생님, 저는 우유도 많이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먹는데 왜 뼈가 약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뼈 건강을 위해 우유는 하루에 2컵씩 드시는데 정작 단백질 섭취량은 부족했습니다. 그분이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안 먹고 계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이 없으면 뼈에 붙지 않아요. 마치 풀 없이 종이를 붙이려는 것과 같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계란 몇 개 드시는 걸로 콜레스테롤에 큰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선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이런 것 자주 드시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유 대신 두유로 드시라고 했어요. 두유에는 칼슘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다고 알려드렸죠. 6개월 후에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골밀도가 5% 향상됐어요. 80세 가까운 나이에 뼈가 좋아진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이 칼슘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15%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절 위험도 상당히 낮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백질도 섭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신 뒤에 드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뼈 부러져 보신 분 계세요? 생각보다 훨씬 아픕니다. 특히 노년층은 한번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도 더 약해져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챙겨 드시면 90세가 되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이론만 알고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가장 효과적이었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씹기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억지로 많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매일 단백질 음식을 챙기는 것도 수고스럽죠. 그런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에 단백질 보충제 정말 잘 나와요. 드신 분들 얘기로는 맛도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근육량도 실제로 늘어났고요. 특히 단백질 보충제 중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단백질 보충제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에게 골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자연식품이 가장 좋아요. 보충제는 보충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습관은 몇 끼 소량씩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하루치를 한 번에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처리하지 못하고 버려지겠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작은 토막,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회복돼요. 아침 걸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습관은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분들은 고기만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콩만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거나 단백질은 다 같은 단백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둘 다 틀렸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뭐가 좋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계란, 생선, 고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포화지방이 많고 소화가 힘들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어떨까요? 콩, 두부, 견과류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도 좋아요.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계란을 풀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동물성 60%, 식물성 40%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부족하면 보충제로, 둘, 동물, 식물성을 골고루, 셋, 우유보다 두유, 이것만 꾸준히 지키고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전해드릴 말은 다 했습니다. 녹화하느라 힘드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70대시라면 80대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80대시라면 90대에도 스스로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단백질 챙겨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10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단백질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모습,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 말이에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삶의 황혼,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혹시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 또 병원에 갈 날이 왔네. 이러다 나도 혹시 점점 기운이 없어져서 뭘 할 엄두가 안 나.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고 자꾸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어차피 늙으면 치매나 암 같은 큰 병은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특효약이나 기적의 치료법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완치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병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뇌세포도 자연스럽게 퇴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치매는 그저 뇌세포 퇴화 현상 중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병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병이 오지 않도록 막고 또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모든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우리 스스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죠. 치매, 두려움 너머의 희망.